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지구 온난화가 함께 인류를 위협할 경우 그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치명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 화학 물질과 기후 변화가 결합하면 생식 기능 저하와 번식 능력 약화가 급격히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류와 생태계 모두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기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과 지구온난화가 동시에 인류를 덮칠 경우 그 생식적 피해는 단순히 두 위험을 합친 것보다 훨씬 파괴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수전 브랜더 교수팀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세 플라스틱과 비스페놀, 그리고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 등이 기온 상승 및 산소 부족과 만났을 때 생체에 가하는 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77편의 방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한 이번 결과는 우리 주변의 화학적 오염과 환경적 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의 번식 능력을 동시에 마비시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내분비계의 교란 물질은 아주 미미한 양으로도 체내 호르몬 작용을 방해하는데, 특히 플라스틱 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인간의 정자수를 급감시키고 설치류와 무척추 동물의 정자 형성을 방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방수유류나 식품 포장재에 널리 쓰이는 PFAS까지 더해지며 정자의 품질 저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0종이 넘는 신규 화학물질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안정성이 제대로 검증된 물질은 전체의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현재의 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기후변화 역시 생태계의 대를 끊는 무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기온과 산소 농도 저하는 직접적인 불임을 유발하며 고온 환경은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의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어류나 파충류처럼 온도에 따라 성별이 결정되는 종들이 겪는 혼란입니다. 실제로 호주 북부에서는 온난화로 인해 녹색 바다거북의 대다수가 암컷으로 태어나는 현상이 이미 확인되었으며, 이는 종의 진화적 이점을 무력화하고 결국 멸종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류가 마주한 지표들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과거 40년간 서구 남성의 정자수가 절반 이상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보고에 이어 오는 2050년에는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이 인구 대체 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유해 화학물질 규제와 기후위기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절박한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연구팀은 과거 생태계를 파괴했던 살충제 DDT를 규제했던 국제적 결단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인류와 지구 생명체의 생식 기능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온난화 차단을 병행하는 전 지구적인 결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투자 베스트셀러 작가 로버트 기요사키가 또 한 번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2026년부터 2027년 사이 대형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다른 대공황 수준의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위기를 재앙이 아닌 기회로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다가오는 경제 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 김천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잘 알려진 로버트 키요사키가 향후 2년 내에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키요사키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오는 2026년부터 27년 사이 대형 시장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키요사키는 이번에 다가올 폭락이 단순한 경기 조정을 넘어 1930년대와 맞먹는 또 다른 대공황의 서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을 향해 당신은 완전히 망할 것인가 아니면 운 좋게 기회를 잡을 것인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철저한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거 1987년 블랙 먼데이를 비롯해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등 역사적인 시장 붕괴 때마다 자신은 오히려 자산을 크게 불려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훌륭한 투자 대상들이 이른바 세일 상태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다가올 2026년에 거대한 폭락장에서도 자신은 더 큰 부자가 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일반 투자자들도 이번 위기를 부의 사다리를 오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요사키의 이러한 전략은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행보와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주식시장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56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저렴해진 자산을 대거 사들이기 위한 보석으로 풀이됩니다. 기요사키는 구체적인 투자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주식이나 채권, 상장 지수펀드, 그리고 정부가 가치를 조작할 수 있는 현금 저축을 멀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미국 연방준비제도나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실물 자산인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동산, 석유 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은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단돈 10달러라도 있다면 당장 정크 실버라 불리는 실물 은화를 사 모으라는 구체적인 조언까지 내놓았습니다. 물론 기요사키의 행보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합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팔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지난해 말 돌연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기요사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문가들은 그의 예측이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거대한 경제적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자산 배분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만큼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스더 개벽의 김천군이었습니다. 중동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대규모 원유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정부는 주요 산유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역 위기를 우회하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섰는데요. 이번 협력은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동북아 전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 속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나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타르 등 중동 주요 산유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우회하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의의 결과로 우리나라는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5천만 배럴의 원유를 홍해 경로를 통해 우선 공급하고 연말까지의 추가 물량 또한 한국에 최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단순한 에너지 수급 대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국제 질서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과거 세계 에너지 질서는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달러 체제라는 단일 패권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중동 분쟁은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단독으로 세계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다극화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역시 자국의 이익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대외 정책을 조정하는 상황에서 중동 산유국들은 이제 안보와 경제의 대안으로 분산과 연결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동북아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낙점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유를 사가기만 하는 소비국을 찾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정제와 가공, 재수출까지 수행할 수 있는 고도화된 산업 파트너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대형 항만과 물류체계 그리고 원유와 LNG를 실어 나를 세계 1위의 조선업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본 중심이었던 동북아 에너지 거점 전략이 한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이미 사우디와 공동 비축 사업을 진행해온 오랜 파트너지만 중동 국가들은 이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강력한 대안을 공동 거점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저장 능력을 넘어 반도체, 자동차, 방산에 이르는 탄탄한 제조 기반과 민주주의적 신뢰도가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적 기회 앞에서도 우리 내부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정 강대국에만 의존하며 내부의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낡은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국제정세는 철저한 실리와 상호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국익은 강한 나라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산업 역량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의 한 축을 스스로 담당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 확충은 단순히 산업 정책의 일환이 아니라 외교와 안보를 아우르는 장기적 국가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는 이미 다극화된 협력의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변방의 소비국으로 규정할지 아니면 새로운 국제 질서의 주도적인 거점으로 도약할지는 이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뉴스 더 개벽 오나혜지입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독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과학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교보문고 분석 결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수십 년 된 과학 고전들이 여전히 독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식의 힘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 개벽 유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독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과학 도서는 칼 세이건의 고전 코스모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보문고가 다가오는 과학의 날을 맞아 최근 10년간의 판매 데이터를 정밀 분석한 결과 1980년 초판 발행 이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은 코스모스가 부동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책은 우주의 기원부터 인류 문명의 진화까지 방대한 지식을 대중의 눈높이에서 풀어내며 시대를 초월한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어 과학계의 또 다른 고전으로 불리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가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렌드가 급격히 변하는 여타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과학 분야에서는 수십 년 전 출간된 명저들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3위부터 5위까지는 룰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브라이언 헤어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올리버 섹스의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가 차례로 순위를 기록하며 탄탄한 독자층을 확인했습니다. 국내 저자의 약진도 눈에 띕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떨림과 울림을 6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을 9위에 올리며 국내 저자로서는 유일하게 톱10에 2권의 저서를 진입시켰습니다. 저자별 누적 판매 순위에서도 칼 세이건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리처드 도킨스, 룰루 밀러, 김상욱, 카를로 로벨리가 뒤를 이으며 과학 대중화를 이끄는 핵심 필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매 독자층을 분석해보면 30대에서 50대 사이의 독자가 전체의 67.4%를 차지하며 과학 도서 시장의 핵심 구매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 비중은 여성이 52%로 남성보다 소폭 높았습니다. 특히 40대 여성 독자층은 전체의 20.4%를 점유하며 학부모 부문의 강력한 구매력을 보여주었으며 50에서 60대 남성 독자들은 1인당 평균 약 5만 원을 지출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결합한 심도 있는 독서 패턴을 보였습니다. 최근의 독서 경향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실용적이고 자기 탐구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투자 열풍 속에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으며 MBTI와 같은 자기 분석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나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뇌과학 도서들이 최근 4년간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기초과학에 대한 한국 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더불어 세대를 아우르는 고전의 힘이 여전히 강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세계 석유 시장의 거대한 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창설 66년 역사의 오펙에서 핵심 산유국인 UAE가 전격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공격적인 증상 계획까지 예고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펙 체제의 균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에너지 시장의 거대 카르텔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창설 6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핵심 회원국이자 원유 생산량 세계 7위인 아랍에미리트가 전격적인 탈퇴를 선언하며 독자 노선을 걷기로 했습니다. 5월 1일부로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공식 탈퇴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권력 구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펙 내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는 그동안 원유 생산 할당량을 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류 국가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으나 오펙의 쿼터 제한에 묶여 수출의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조사 결과 아랍에미리트는 하루 평균 400만 배럴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절반 수준인 230만 배럴 남짓만을 생산해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탈퇴와 동시에 공격적인 증산을 예고하며 석유 수입 극대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연쇄 탈퇴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과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를 다음 탈퇴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최근 대규모 정유시설을 완공하며 자급도를 높이고 있어 감산을 통해 가격을 방어하려는 오펙의 전략보다는 증산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정부와의 관계 개선 흐름 속에 수출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어 오펙의 잔류할 유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의 결정은 단순히 경제적 계산을 넘어 외교 안보 지형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중동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기존 아랍 중심의 블록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의 정렬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독립 정책과 맞물려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행보가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을 오펙에서 미국 동맹국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아랍에미리트는 세계에서 원유 생산 단가가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육상 파이프라인 구축에 집중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 수출 경로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랍에미리트의 중장기 전략입니다. 주요 산유국이 오펙을 떠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카타르나 앙골라 같은 소규모 국가들의 이탈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입니다. 오펙 전체 생산 능력의 13%를 차지하던 아랍에미리트가 이탈함에 따라 시장 관리 능력을 상실한 오펙이 결국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SMR 선박이란 소형 모듈 원전을 엔진 동력으로 활용하는 차세대 무탄소 선박입니다. 기존 선박이 화석연료를 태워 만든 증기로 엔진을 구동하는 방식이었다면 SMR 선박은 원자력 발전을 통해 증기를 생산하고 이를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장기간 연료 교체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해운 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SMR 선박 개발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며 2035년 건조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업 간담회를 열고 개발 방향과 협력 체계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K문샷 프로젝트 12대 미션 가운데 하나로 용융형 원자로 기반 선박 개발이 핵심입니다. SMR 선박은 단 한 번의 해결료 장전으로 최대 20년 이상 운항이 가능해 연료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습니다. 동시에 탄소 배출이 거의 없어 국제 환경 규제 대응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선박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SMR 선박은 해운업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가상 원자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제작 이전에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SMR 선박은 기존 원전과 선박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허가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관련 규제와 기준이 정립되는 초기 단계인 만큼 국제 협력을 통해 표준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실증,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SMR 선박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중국 역시 2035년 SMR 선박 건조를 목표로 개발을 추진 중이어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SMR 선박이 상용화될 경우 해운 산업의 구조 자체가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운항이 가능해지고 탄소 비용 부담이 사라지면서 물류 시스템 전반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HWP 한글 파일 중심의 문서 체계를 전격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문서 포맷을 배제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행정망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공공문서 유통 채널의 개방형 포맷 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간 문서 유통 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은 5월부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 메일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존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대신 기계 판독이 가능한 XML 기반의 개방형 포맷인 HWPX 사용을 전면 확대합니다. 그동안 HWP는 대한민국 공공문서의 표준으로 군림하며 행정과 산업 현장에 수많은 정보를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HWP 형식은 사람이 읽고 출력하는 데 최적화돼 있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가공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비단 한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스나 PDF처럼 과거의 문서 체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HWPX는 문서 내의 텍스트와 표, 수식, 이미지 등을 정교하게 구조화하여 저장합니다. 인공지능은 이를 단순한 텍스트 덩어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데이터 단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의 본질은 지난 36년간 축적된 공공문서를 잠자는 기록물에서 살아있는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력한 독점적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의 문서 환경 정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컴은 이미 한컴 데이터 로더와 같은 기술을 통해 기존 문서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확보하고 문서 데이터 기업으로서의 확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특히 한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LG AI 연구원 등과 손잡고 공공 및 기업 영역에 특화된 AI 모델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법률과 행정, 고유의 업무 방식이 녹아있는 공공문서는 그 자체로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자산입니다. 정지환 한컴 최고 기술개발자는 한글 문서는 한국 사회의 맥락이 축적된 데이터라며 이번 전환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낡은 형식을 벗겨내고 AI 시대를 향한 고속도로를 닦는 과정이라고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